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며 제품 개발에서 AI 기술 채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다양한 AI 기술과 이를 응용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E4DS 특별기획 웨비나 AI 테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AI 테크 콘서트의 진행자 건신혁 기자입니다. 이번 AI 테크 콘서트 1회차에서는 컴퓨터 비전의 활용을 주제로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AI 하재 감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채널5 코리아의 대표이자 E4DS 뉴스의 발행인 그리고 AMC 플래닛의 공동 설립자시죠. 다방면에서 활약하시는 명세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의 메인 게스트죠. AI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AMC 플래닛의 김현석 대표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AI 테크 콘서트 게스트 분들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세한 대표님. 네. AMC 플래닛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화재 감시, AI 화재 감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술을 논하는 자리인데, 네, 저는 오늘 이제 AMC 플래닛이 어떤 회사인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맨날 오는 회사들하고 얘기만 해봤지, 네.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 AMC 플래닛은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가 E4DS 전자기술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저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김현석 대표님을 같이 만나가지고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많이 진전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상용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시장에 나올 만한 시기가 됐다 싶어서 저희가 E4DS 전자기술연구소에서 스핀오프를 해가지고 22년도 말에 저희가 그 기존 연구소에서 스핀오프를 해서 AMC 플래닛이라는 인공지능 개발 법인을 이제 만들었죠. 네.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르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지금 이제 기존에 많이 AI를 가지고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특화된 거는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면 인식. 네, 뭐 일단은 우리 김현석 대표님께서 더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하시겠지만,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은 키사 그 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바이오 인식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99.5% 맞죠, 대표님? 99.5%. 네, 99.5%. 네. 맞습니다. 99.5%의 인식률이 나와야지 상용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99.985%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높네요. 네. 그래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99.985%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건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바이오 인식을 통과한 회사들의 대다수가 인공지능 인식이 아니고 패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안면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패턴 인식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안면 인식을 하는 회사는 아마 카카오까지가 있지 않을까. 뭐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생겼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카카오가 99.5%를 넘겨서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요번에 인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이 되면은 저희는 뭐 국내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인공지능 기반의 안면 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해외에 있는 이제 여러 연구 인력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국내외 한 총 9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해 왔고, 또 진행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김혜석 대표님께서 거의 이 기술을 완성을 이제 하시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김학용 소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엣지 단의 그 앰비언트 컴퓨팅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 회사들을 몇몇 이제 큰 이제 반도체 업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 조만간에 인공지능 전용 이제 MCU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인공지능 전용 MCU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MCU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MCU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밥솥이어도 다른 컨셉을 가진 밥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공략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금 이제 뭐라고 있냐면은 기존의 반도체 회사들의 IC, 범용 IC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용 IC 말고 범용 IC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제 넣어서 러닝 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이 좀 더 완성이 되면은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또 다시 김윤석 대표님하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김영석 대표님께도 묻고 싶은 게 삼성전자에서 20년을 넘게 근무하셨고 또 네. 박사학위로 AI로 박사학위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륜 가득한 시니어로서 이 AI 도전을 그저 패기로운 도전 정신만으로 하신 것 같지는 또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AI 창업에 이르기까지 대표님께서는 AI에서 어떤 비전을 보셨나요? 제가 소프트웨어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에 도달했던 때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에서 거의 최고봉이라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그 자격을 취득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할 게 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을 딱 만났는데 지금까지 하던 어떤 그 소프트웨어 구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를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이걸로 몇 가지 그 엔진을 만들어 보니까 정말로 이게 수만 라인, 수십만 라인이 해야 될 일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도전하게 됐죠.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가 정말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메인 게스트 김영석 대표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AI 기술 탐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웨비나는 E4DS 특별 기획 웨비나 AI 테크 콘서트고요. 컴퓨터 비전의 활용을 주제로 AI 화재 감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하고 기술 설명을 하며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김영석 AMC 플래닛 대표님의 기술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 남겨주세요.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질문들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구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 소정의 상품도 제공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AMC 플래닛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표 종료 후 컨택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해당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김영석 대표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AMC 플래닛의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AI 화재 감지 시스템 발표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AMC 플래닛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가 창업한 이후로 첫 번째 만든 AI 화재 감시 시스템인데요. 응? 안 되지.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전반적인 그 어떤 형태로 그 파이어 디텍션, 그러니까 화재 감지 시스템이 동작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 현재 화재 감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걸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전반적인 이 화재 감지 시스템 저희가 만든 거에 그 신경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모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딥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약간 인공지능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 솔루션, 신경망 구성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또 그 어떤 그 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그런 좀 약간 딥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신경망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논문이 같이 참조를 했는데 그런 논문을 참조해서 우리는 더 발전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논문을 저희가 또 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앞으로 좋은 AI의 어프로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AI를 기반으로 한 화재 감지 시스템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가 일반적인 카메라에서 이런 화재를 이렇게 디텍트를 하게 되죠. 디텍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신경망을 통해서 각 우리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얼러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건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UI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좀 더 이제 유저 프렌들리한 UI로 바뀌겠죠. 연기라든가 불꽃이 카메라에 감지가 되면 카메라에서는 관제 시스템에다가 그 영상이 전달이 되겠죠. 관제 시스템, 즉 뭐 DVR이라든가 MVR에서 신경망이 이미 탑재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서 불이라든가 연기라는 걸 감지하게 되면 이제 얼러팅을 주는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얼만큼의 정확도로 이걸 디텍트 하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그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게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에서 불이 났다. 어떤 특정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열 감지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감지하게 됐을 경우는 이미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소방차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자 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상태라서 결국에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 뭐 이런 데에서는 엄청나게 큰 화재, 그다음에 또 인명 혹은 또 재산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MC 플랜에서 만든 화재 감지 시스템은 아주 작은 불빛, 1cm 그러니까 이제 라이터 불 정도의 불도 디텍트 해가지고 바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게 디텍트 시간이 저희가 이제 300ms로 한 이유는 보통 이제 이걸 하나를 디텍트 하는 데는 한 30에서 50ms면 디텍트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불인지 아닌지 한 6, 9프레임을 갖다 확인한 후에 유저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0.3초라는 어떤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30mm에서 50mm 사이에 디텍트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거는 말씀드렸듯이 불꽃 감지기라든가 영상 분석에도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근데 이제 예전에 불꽃 감지기는 빠르게 디텍트를 합니다. 디텍트를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디텍트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화재 감지하고자 하는 열을 감지하고자 하는 주위에 불과 한 몇 미터 이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불꽃 감지기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지 보수가 좀 어렵다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영상 분석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인공지능과 같이 범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이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서도 여기서 패턴 매칭 형태로 구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정확도가 좀 이렇게 약간 떨어진다는 문제가 좀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애큐리시가 낮고 이제 디텍트 시간에 좀 딜레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AMC 플랜에서 만든 카메라라든가 DVR을 이용한다면 빠르게 디텍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인공지능으로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애큐리시 정확도는 약 99%가 넘는다. 그다음에 아주 작은 불꽃도 연기도 감지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업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로우 프라이스, 이게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일단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죠. 전체적인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실제 AI를 여기다가 카메라 내부에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DVR이라든가 MVR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두 군데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넣는 거는 여기서 직접 그 카메라에서 직접 디텍트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별도의 그 DVR에서 쓰는 어떤 이제 그 디텍트하기 위해서 쓰는 그 컴퓨팅 파워를 줄일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반면에 DVR이나 MVR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CCTV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요 DVR이나 MVR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이 지금 현재 우리 그 AI 베이스의 그 화재 감식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실제 관제실에서는 이런 화면이 보이겠죠, CCTV. 그러면 불이 난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디텍트를 해서 관제실에서 알려주거나 이게 이제 그 소방청이라든가 어디에 연계가 된다면 다이렉트로 이제 연락이 가서 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쪽 관리하고 있는 그 뭐 동이라든가 뭐 건물 뭐 이런 걸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확인하고 초기 진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그 모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카메라에 넣을 경우나 또 이제 그 MVR이라든가 DVR에 넣을 경우도 마찬가지의 모듈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인풋 비디오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미지 프리프로세싱에서 신경망이 쉽게 이걸 갖다 인지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신경망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미지라는 것은 그 사이즈도 있지만 그 열화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동영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가우시안이라든가 그 메디안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잡음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신경망이 가장 우리 신경망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가장 좋다. 이거는 이제 신경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고, 그건 업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 이제 그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이제 프리프로세싱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뉴럴 네트워크에 구성된 신경망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신경망에서 디텍트를 하게 되면 디텍트하는 위치와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파악을 해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쪽에다 보내게 되죠. 그럼 포스트 프로세싱 쪽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실제 그 좌표라든가 그다음에 종류를 그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같이 되는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줄 영상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아웃풋 비디오를 하게 되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어떤 이런 모듈이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모듈입니다. 저희 시스템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뉴럴 네트워크의 스트럭처입니다. 아까 여기 이 전장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되는 거고, 요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국정보처리학회에 제출한 논문에도 기재되어 있는 걸로 구성은 백본과 넥, 그다음에 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기존의 CNN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 CNN이 맞습니다. CNN 베이스로 구성하고 있고 그 조합을 어떤 형태로 하겠느냐. 이 전체적인 백본, 넥, 헤드의 기능은 피처 익스트랙션, 그 다음에 또 뭐 사이즈라든가 사이즈에 맞게 또 피처를 더 세분화해서 그 익스트랙션 하는 것과 헤드에서는 이제 바운딩 박스라든가 이제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다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백본, 넥, 헤드 부분으로 구분해서 하는 게 욜로 4에서부터 아마 이제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그 피처를 뽑아내거나 혹은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그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피처가 다음 레이어로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다 공부해 보셨던 리지듀얼 넷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베니싱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모듈을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베니싱 프로블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백 프로파게이션이 진행되지 않겠죠. 전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피처를 좀 더 명확하게 그 포워딩 할 때 들어가는 어떤 이제 자료를 명확하게 전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다. 또한 트래킹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실제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약 99%의 디텍션과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화재 감식 시스템이고요. 요 다음부터는 실제 AI, 이 기술을 하기 위한 AI에 어떤 기술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계속할까요?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 하면 뭐 원스테이지 그 싱글샷 디텍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RCNN, 패스트 RCNN, 댄스넷 뭐 이런 것처럼 그 피라미드 구조의 그 소프트웨어 오브젝트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욜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싱글샷 디텍션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RCNN에서 보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의 그 오브젝트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과 그 디텍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점을 처음에 공부할 때 갖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얘기한 그 강의 영상으로 나온 앤드류 응 교수가 발표한 거죠.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 동영상을 이용해서 처음에 학습을 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보통은 이제 사진이 있으면 이게 고양이다, 뭐 강아지다라고 구분하는 거, 이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요 사진이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이 고양이가 사진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 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체가 오브젝트 디텍션이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것도 오브젝트 디텍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진에는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멀티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실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과 동일하지만 실제 그 네모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실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모양을 따놓는 걸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이걸 멀티플 오브젝트라고 하고, 이건 싱글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멀티플 오브젝트 디텍션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브젝트 트래킹은 또 뭐냐? 그거는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좀 유사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오브젝트 트래킹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그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게 되면 실제 여기에는 오브젝트를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화면에 어느 위치에 돼 있어야 되는지 로컬라이제이션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보고, 실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어떤 식으로 트래킹할 것이냐, 이걸 만드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논문을 검색할 때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베일런트라고 혹은 서베일런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논문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이제 AI 대전에 한번 가보니까 요 부분에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서 끝나도 실제 오브젝트 트래킹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그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프레임 하나하나당 디텍션을 해서 그 바운딩 박스를 처리하거든요. 그럼 이게 마치 한 영상으로 다시 또 그 연결하면 진짜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오브젝트 디텍션과 디텍션 되지만 오브젝트 트래킹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 오브젝트마다 아이디를 부여해가지고 계속 트래킹해 나가면 결국 나중에 아이디 체인지가 생긴다거나 뭐 오큘레이션 문제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생겼을 때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브젝트 디텍션과 오브젝트 트래킹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브젝트 트래킹은 그 외에 이 오브젝트 디텍션 이외에 엄청 더 많은 뭐 칼만 필터를 적용하든가 아니면 뭐 IOU를 계산해서 ID 스위칭을 계산한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의 그 솔루션이 들어가야 트래킹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딥소트라는 건데, 그것도 아마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
실제 오브젝트 트래킹까지 가능해진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오브젝트 트래킹 기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저희가 이제 저 초반에 보여드린 아키텍처에서 그 신경망 아키텍처에서 보면 이제 고스트넷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고스트넷은 논문에도 물론 여기 소스에 보면 여기 논문 있는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고스트넷을 처음 이렇게 그 개발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의 영상이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CNN을 통해서 이제 필터링을 이제 뭐 컨볼루션 작용을 하게 되죠. 필터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경우 필터를 한 여기는 지금 몇 개죠? 20개의 필터 30개의 필터를 썼을 때 요 두 번째 필터와 여섯 번째 필터는 이거 내용이 같네.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내용은 또 비슷하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를 뭐 문제라기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필터링 작용,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높아지는 거고 파라미터 개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레이어가 한 15에서 20 레이어 정도, 신경망이.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얼마큼 늘어나냐면 한 1,500만 개에서 2,000만 개 정도 되고, 레지넷 같은 경우, 레지넷 150 같은 경우 150 레이어죠. 이건 8,000만 개까지 그 파라미터 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걸 반으로 줄였다면 엄청나게 큰 컴퓨팅 파워를 줄일 수 있는 얘기죠. 속도도 줄일 수 있고 동일한 정확도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그 베니싱 프로블럼까지 해결한다면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이제 컴퓨팅 파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고스트넷을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고스트넷에서. 일반적인 컨볼루션 오퍼레이팅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풋이 들어오면 필터를 뭐 20개면 20개 여기에 맞게 다 그 필터가 있죠. 필터 존재해서 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컨볼루션을 연산을 하게 되면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데 인풋보다 커질 수도 있고 뭐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연산은 약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인풋 채널과 높이, 넓이, 그다음에 개수, 그다음에 전체 그 필터의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를 곱셈으로 해서 나타내면 이게 이제 플로트 포인팅 퍼 세컨이라고 해서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을 얼만큼 많이 하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근데 이걸 고스트넷으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 여기서 컨볼루션 연산을 실제 그거와 같이 그 기존의 그 레거시 CNN보다는 적은 필터를 가지고 일단 연산을 해요. 연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는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레이어는 제가 다음 장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동일하게 필터 사이즈와 같이 연산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적은 수의 필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필터 양이 이만큼 줄어든다라는 걸 갖다가 요 연산 작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여기에 대한 필터 사이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필터 개수,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실제 우리는 줄여서 했기 때문에 실제 줄인 양만큼의 연산의 효율은 많이 높아지고 연산 작용은 줄어든다. 그러면 이 뎁스와이즈 이건 또 뭐냐? 이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팩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거는 제일 처음에 6년이나 7년 전에 제가 나왔던 논문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논문에 보면 이제 모바일넷, 이제 구글에서 일단 발표한 내용이에요. 실제 CNN에서 나오는 것보다 모바일넷에서 있는 그 파라미터 사이즈가 거의 뭐 9분의 1 수준입니다. 8분의 1에서 9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논문에 나온 내용이죠. 논문에 나온 기본적인 컨볼루션 필터고요. 이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필터이며 요게 이제 모바일넷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필터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그 필터도 적용해 가지고
스피드를 그 파라미터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죠. 근데 요것만 봐서는 사실 논문을 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풀어서 해보니 요게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죠. 보통 이제 하나의 화면을 보면 RGB로 구성이 되어 있고 RGB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실제 필터가 전체를 다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calculation cost는 이렇게 나옵니다. 파라미터가 K 자승 CM이라고 하면은 실제 이걸 다 곱하게 되는 거죠. 근데 depth wise 컨볼루션은 뭐냐면 여기가 그 RGB로 구성되어 있다면 R은 R만, G는 G만, C는 C만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의 화면만 이제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그 나온 결과를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걸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레이라고 해요. 그러면 결과는 실제 동일하게 나오는데 실제 연산의 양을 보면 이렇게 K 자승분의 1 정도, 요건 다 버리고 K 자승분의 1, 그 K 자승이 3 곱하기 3 필터 사이즈를 이용했다고 하면 9분의 1까지 연산량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고 실제 결과를 보면 고스트넷에서 플랍 수가 적은 데 비해서 그 애큐리시는 상당히 높죠. 그럼 같은 이제 그 정확도를 봤을 경우에는 여기를 봤을 경우에는 실제 고스트넷이 가장 연산량이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턴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레이턴시를 본다면 기존에 있는 모바일넷 혹은 또 이제 다른 네트워크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연산량이 적고 레이턴시가 적게 든다. 즉 컴퓨팅 파워는 적으면서 애큐리시는 높일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어차피 여기 이제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참조하셔서 논문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백본하고 넥, 헤드 아키텍처는 도대체 뭐냐, 이게 왜 필요한지 또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저희가 이제 이런 구조를 택했기 때문에 보통 인풋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백본 신경망인데 이거는 뭐 레지넷, 뭐 덴스넷, VGG넷과 같은 주로 이제 신경망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 최상위에 여기가 바로 이제 피처 맵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걸 갖다 넥 부분에도 바로 연결시키고 바디 부분도 바로 연결을 시켜서 베니싱 프로그램을 해결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컨캐트네이트를 여기서 실행하게 되고요. 넥 부분은 사실 그 백본하고 그 댄스 프로딕션 부분을 연결시키고 여기 이제 헤드 부분, 이 부분 이제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연결시켜줘서 실제 이제 이 레이어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죠. 물론 지금 이제 영상에 관련된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걸 갖다가 이런 형태로 해서 리그레이션도 여기다 이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원하시는 바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사실은 기존부터 했던 파라미터를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아키텍처라고 현재 저는 믿고 있고 지금 요런 형태로 여러 가지 그 신경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럼 과연 진짜로 그 백본, 넥, 헤드 아키텍처가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그 프레임 퍼 세컨드 단위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욜로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자신들한테 유리한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사실 그 제 논문을 낼 때 저한테 유리한 부분을 우연찮게 유력에 나왔더라도 그걸 이제 부각시키는 뭐 작업을 좀 하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논문에 의하면 욜로5나 욜로3 같은 경우도 실제 그 에버리지 프릭션이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고 거기 이 부분이 높다는 게 아니고요. 속도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그죠? 속도에 비해서. 이게 이제 뭐 70 프레임 퍼 세컨드일 경우에는
욜로4가 약 44 AP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른 경우는 다른 뭐 MS 코코라 뭐 다른 욜로 뭐 에피션트넷 같은 경우는 실제 그 AP가 엄청나게 높은데 보면은 프레임 퍼 세컨이 엄청 낮죠. 그러면 디텍트할 수 있는 화면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욜로4나 욜로3에서 이제 요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아졌다 뭐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채용하고 있는 아키텍처고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또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적용해 본 결과 욜로4나 욜로3 같이 엄청난 이제 개선 그러니까 프레임 퍼 세컨이 높게 나오진 않지만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때 변형해서 사용할 때에는 약 한 15에서 20 프레임 퍼 세컨을 넘기가 힘들었던 것이 이런 아키텍처를 이용했을 때는 저희가 30 프레임 퍼 세컨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더라라는 실험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파이어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됐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다 적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페이크 파이어라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진짜 불일 경우도 되는데 누가 장난친다고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오작동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는 약 3가지 스킬을 적용을 했는데 그 리얼 파이어 이미지하고 페이크 파이어 이미지를 동시에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거 2가지 이미지로 훈련을 시켜서 이제 구분해 낸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다 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휴대폰이라든가 사진을 그 카메라에 그냥 가까이 갖다 댔다 그러면은 실제 이건 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인풋 프로세싱 그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엣지를 일단 디텍트를 해서 이게 사진으로부터 들어온 건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약간 트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이제 그 불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럼 우리 그 사진으로 보는 거고, 요 3가지가 다 억셉트가 되었을 때는 이건 리얼 파이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 그 사용자한테 워닝을 주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하고 약간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테스트해 보면 이런 결과 낼 수 있죠. 여기 보면 실제 불 같은 경우 뭐 라이터 불 정도라도 이렇게 디텍트하고 실제 휴대폰에서 하는 거는 이제 디텍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느냐?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로스 펑션이라고 알고 있죠. 손실 함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하나의 손실 함수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 이제 그 네트워크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뭐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아니,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시간 한 15분에서 20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말을 좀 빨리 하게 됐어요. 로스 펑션은 보통 이제 하나의 로스 펑션을 쓰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저희는 일단 3가지 로스 펑션을 썼어요. 박스,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디텍션하는 로스 펑션, 그 다음에 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로스 펑션, 그 다음에 또 오브젝트를 그 디텍트하는 로스 펑션 3가지를 써서 합쳤어요. 이것도 욜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그 스퀘어에라를 갖다 쓰는 그 MSE를 쓰게 됐죠. 현재와 추정된 값과 차이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실제 이제 그 평균 그 값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그 확률 값이죠. 이게 어떤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냐 불이냐 아니냐 이를 갖다가 이게 불일 확률이 얼마다라는 확률을 계산하는 그 확률 값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도 마찬가지 우리 추정값과 실제 값이 얼만큼 차이 있는지 자승을 해서 전체 합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리얼한 것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더해서 실제 신경망을 갖다 훈련을 시키면 지금까지 테스트하는 결과는 약 99%까지 올라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 있죠. 각 따로따로 그 로스 펑션에 대한 트레이닝 결과고요. 3개를 합쳤을 때 그 트레이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300입학까지 했을 경우에 트레이닝 결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의 간략한 설명이고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떤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그 엣지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여기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그거죠. 그 컴퓨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컴퓨팅 파워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건 어떻게 그 엣지 디바이스에 넣어야 되겠느냐? 이건 앞으로 연구 과제고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과제인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 뭐 스탠포드 동영상이라든가 뭐 책자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서 나온 예제는 정말 잘 됩니다. 훈련도 잘 되고 애큐리시도 높게 나오고 시간도 적게 걸려요. 하지만 커스텀 데이터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럼 신경망을 나한테 맞게 좀 제어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제어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커스텀 데이터를 훈련하게 돼서 나만의 신경망을 만들 경우에는 훈련 속도라든가 추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노트북이나 뭐 데스크탑, 뭐 거기에 뭐 GPU가 물론 있겠죠.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쭉 하시다 보면 훈련 시간이 테스트 셋이죠. 이제 교육용 셋으로 하게 되면 뭐 5분, 10분이면은 훈련이 다 끝나요. 근데 실제 커스텀 데이터를 할 경우에는 얼마나 걸리냐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쓰이는 거는 한번 훈련하게 될 경우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할 때 그럼 어떤 컴퓨터를 써야 되고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 훈련 속도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그 추론, 인퍼런스 타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이러스죠. 외부에 대한 공격.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혹은 또 레코그니션을 하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 신경망에 뭐 조그만 박스를 하나 옆에다 탁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인식을 못하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침투되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조작된 자료에 의해서 신경망을 이제 뭐 망가뜨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식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고 연구가 된 논문을 제가 본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인공지능은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